손오공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손오공 봉이요, 봉. 여의봉. 여의봉. 저는 그 토리야마 아키라 만화가 떠오릅니다. 네, 만화. 드래곤볼에 예, 드래곤볼. 네. 예. 저는 주성치가 제일 떠오릅니다. 월광보합. 정말 불멸의 명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기가 겹치기는 합니다만 드래곤볼이나 월광보합 그리고 뭐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비슷한 세대입니다. 서유기, 여의봉 조금 이전 시대십니다. 요즘 분들은 아마 50이라는 게임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을 완전 휩쓸고 있는 게임 열풍의 주인공이 서유기 이야기의 주인공, 손오공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사실 중국은 게임을 엄청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이 게임만큼은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중국의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게임이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중국 문학에 대해서 중국 정말 중국인들이 갖는 자부심은 좀 대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중국의 위대한 고전도 많고, 그런데 특히 가장 동아시아적 판타지, 가장 매력적인 상상의 세계가 응축된 것이 또 서유기고, 그 서유기의 무궁무진한 컨텐츠가 게임, 영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변주되면서 재현되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 문화에서 가장 매력적인 컨텐츠 하나도 바로 서유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오공이 처음에 이제 큰 산에 깔려 있다가 구원을 받아서 나와서 서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야기도 서쪽으로 가는 그 중국의 사상, 중국의 어떤 믿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이성원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저쪽이 약간 죽고 나서의 사후의 세계로 가는 이야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까? 관련은 되는데 서유기의 이야기를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다면 전반부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지극히 중국의 전통적인 도가적인, 도교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원숭이라는 이 손오공이 천궁을 요란시키고 많은 포악한 죄를 짓게 되면서 이때까지 옥황상제하고 싸우는 이 모든 이야기를 보게 되면 서왕모하고도 만나서 천년 먹는 천도복숭아를 먹고 무병하게 되는, 장수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은 매우 매력적인 도교적인 그런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석가모니에게 진압을 당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돌산에 깔려서 500년 동안 구금돼 있다가 오행산. 네, 그러다가 후반부에서부터는 본격적인 바로 삼정법사를 모시고 서역의 구범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에서부터는 도교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이제 불교의 세계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 도교적 세계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 불교적인 성찰의 세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게 되는데, 이때 서역으로 간다라는 말은 도교적인 서왕모의 세계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바로 전통적인 중국의 서쪽이라는 것은 서천, 곤륜산이 있고 서왕모가 있는 이 세계였다가 불교가 전래된 이후부터의 말하는 서쪽은 대부분 인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서쪽이라도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바로 서역으로 떠나는 이 구범여행은 불경을 구하러 천축국이 있는 서역, 바로 인도를 향해 가는 구범여행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사실 서유기 재미있는 게 서유기나 삼국지가 인도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두 개, 라마야나랑 마하바라타 두 개가 있는데 라마야나가 보통 서유기 같은 건데 그 주인공도 원숭이 왕이에요. 하누만이라고 하는데 이 힌두교 이야기죠. 예,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거대하게 변했다가 막 다 때려 부수고 산도 들어 올리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서유기보다 더 뻥이 심해가지고 한번 이번에 점프하시면 3일 동안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는 없더라고요. 또 재밌는 게 이제 그 마하바라타는 삼국지와 똑같아가지고 삼형제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첫 번째 형은 인자한 유비 같은 사람이고, 둘째는 장비 같은 막 우락부락하고, 셋째는 무슨 제갈량 같은 사람 나오고 해서 보니까는 결국은 인도가 그 당시 일종의 이상향으로 역할을 했던 것 같은 게 실제로 고고학 발굴을 해도요, 재밌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왜 장건이 서역을 넘어가가지고 박트리아에 처음 가가지고 너무 감기한 거예요. 야, 나 처음은 중국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와서 저자를 거두는데 이미 중국제 물건들이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들이 있어 황당해서, 아니 나 처음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온 거니까는, 아 이거는 히말라야 통해서 오는 인도로에서 오는 것이다 해서 서양 하면은 그 당시에 아마 가장 이상향이 인도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소설 삼국지연의가 정사 삼국지를 기본으로 해서 웅장한 역사 소설을 만든 것처럼 서유기라는 것은 당나라의 명승인 현장법사가 당태종 시기에 무려 15년, 그렇죠, 15년 넘는 기간 동안 구법 여행을 떠났다가 500여 권이 넘는 불교 경전을 얻어서 다시 장안으로 돌아왔던
실존의 역사,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이 현장법사가 중국적 불교로 정립을 하고 나중에 구술을 통해서 자신의 여행기를 구술하게 되고 제자가 받아 적었던 바로 대당서역기, 이게 바로 그 모티브인 거예요. 이 대당서역기 이야기에서는 그토록 그렇게 판타지 있거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낯선 저 생소한 서역의 세계,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의 오아시스 루트를 여행하고 돌아왔던, 그리고 인도에서도 아주 고승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그 구범 여행의 과정을 기록을 남기게 됐는데, 이것이 결국 원전이 돼서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서역 세계에 대한 낭만과 판타지를 주는 거죠. 나중에 이 대당서역기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가필되거나 주석이 달리게 되는데 점점 이제 흥미진진한 매력적인 이야기로 점점 과장이 되다가 명대 와서 오승이라는 사람이 개인의 지필이 아니라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약 1000년의 시간이 거의 흐른 거죠. 그래서 오승은이 이야기를 정립해서 바로 서육이라는 이야기, 필집을 이렇게 다 모아서 낸 거예요? 다 이야기들이 가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냥 하면 밋밋한 구범 여행이니까 현장 법사를 주인공으로 하되 그를 수행하는 3명의 제자, 인간이 아니라 요괴 같은, 이것은 이제 중세에 전해지는 요괴와 마귀들의 이야기인 괴담 소설류의 전통을 가미해가지고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갖 요괴들과 싸우지만, 모험담이지만 불교의 진리를 통찰해 가는 과정, 일종의 성장 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동물들도 불교의 경전을 함께 한다면 이렇게 훌륭하게 깨우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뭐 불교는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모든 존중과 자비가 있는데, 근데요, 이거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거든요. 중국에서 나온 소설이니까 그래, 첫8개 돼지잖아요. 중국인들 돼지 좋아하고 돼지고기 많이 먹으니까 원숭이 중국에 많이 있잖아요. 있죠. 예. 사오정은 뭐예요? 돼지나 원숭이 등은 우리가 실제 볼 수 있고, 또 중국의 12지, 12띠에도 들어가는 동물이고, 원숭이는 남방문화, 장강이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오정의 경우는 뭐 이건 좀 상상에 아까 말한 괴담 소설류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요괴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중국적인 문화보다는 이질적인데, 이거를 이제 중국인들은 그래서 서유기를 요즘 말로는 신마 소설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귀신과 마귀들이 출연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이제 사오정이 이제 거기에 좀 해당되고, 실제 이들이 여행 중에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요괴들이 뭐 원래 전통적인 중국적인 이야기보다는 여러 서역에서 오는 괴물들도 있을 수 있고, 저 이역의 세계에서 만나는 세계, 물론 이것은 고대 중국에서도 산해경 같은 그런 이야기들에서도 나오는 많은 이역 세계의 괴물들이 나오죠. 신비로운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 문화가 혼합된 거라고, 융합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사오정 물에서 살던 수기 아니에요, 수기?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약간 처음 제가 어렸을 때 접한 사오정의 이미지는 일본의 가파 같은 이미지였어요. 예. 그러니까 수기라고 해서 물에서 이제 있다가 기어 나온 것으로. 근데 저는 대당서역기도 되게 중요하고, 또 같은 맥락이 또 해초의 왕호천축국전인데, 서육이라는 이름이 책에 또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 도사가 서쪽 갔다 온 이름이 책이 서육인데, 장춘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구척이라는 이름이에요. 구척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잖아요. 무협지에 등장하신, 그러니까 그분 실존 인물이세요. 징기스칸을 만난 거거든요, 이 사람이요. 산동성 사람인데, 징기스칸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는, 나 이거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겠고, 아직 대업은 완성 못했고 한번 굴러오라고 해서 이 사람을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자기는 책을 쓸 수 없고 제자가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서유기가 되는데, 결국은 만나가지고 징기스칸한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답이 너무 멋있었던 걸 기억이 나요. 앞으로 고기 줄이시고 말 그만 타시고 거의 뭐 의학자의 조언처럼 하셨는데, 술 그만 드시고. 예,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근데 그게 징기스칸을 만나고 와서 만든 남겨진 유일한 기록이 재밌는 게, 이때의 이 실제 서유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이 사람이 가면서 고고와 유적지들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알타이산 넘어가면서 얘는 사슴돌 같은 거 있거든요. 옛날 무덤이죠. 그래서 무덤이나 이쪽 보면서 어쩌면은 중국에서 최초의 서유기는 고고학과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무협지는 또 처음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지게병인데요. 아까 강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왕호천축국전, 저희 이슬람 공부하는 사람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8세기에 아랍 세계나 자치 중동을 조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동양 서책이 두 권이 있는데, 그게 왕호천축국전과
그리고 그 후에 나온 두한의 경행기예요. 아, 경행기는 아프리카까지 간. 네, 경행기인데 그걸 보면은 당시 페르시아, 아랍이 어떻게 이름이 돼 있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초 스님의 구법을 하러 가셨지만 저희들은 이분이 갔던 이 지역의 페르시아, 아랍이 어떻게 표기를 했는가, 이런 풍수가 어떻게 됐는가, 그게 기가 막히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아주 짧은 책이지만. 그리고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유기가 고고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판타지 문학들이 고고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례는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집트 같은 경우도, 이집트의 대표적인 판타지 문학 중에 하나가 이제 난파당한 선원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확인되고 있는 판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대략 한 기원전 2000년경에 쓰여진 건데, 요거는 이집트에서 배가 항해를 하다가 배가 이제 침몰을 해요. 그리고 선원 한 명이 살아가지고 어디 섬에 갑니다. 섬에 이제 포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섬이 일종의 마법의 섬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막 섬의 주인이 막 커다란 뱀으로 등장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수수께끼도 던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결국에는 그 섬의 주인한테 인정을 받아서 이 선원이 이집트로 돌아가게 돼요. 마법의 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섬을 묘사하고 있는 곳이 푼트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푼트는 그 고대 이집트인들이 자주 실제로 원정을 가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입수하던 공간인데,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나 소말리아, 이집트에서는 홍해변을 따라 쭉 내려가는 곳이죠. 그 지역이에요. 정확한 뭐 고고학적으로 유적이 본격적으로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 이 소설 속에서 그 지역에 대한 뭐 식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소설이지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푼트가 어디인지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꽤 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판타지 문학이 우리가 아무리 상상력을 바탕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 경험되고 이야기되는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시대에. 그렇다 보니까 허황된 이야기일지라도 잘 담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분명히 고고학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제 서역으로의 그런 여행이나 원정과 관련된 기원이 되는 거는 무려 이제 서주 시대 때 모광이 저 서쪽으로 여행을 떠나는, 그것이 이제 목천자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서역으로 여행을 가서 곤륜에서 서왕모를 만나고 실제 로맨스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서역에 대한 판타지의 거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오래전에부터 그게 있는 거예요.